지금은 그냥 엔비디아는 자기 포트에서 일부 비중을 2-3년을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AI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인프라로 스며들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 분명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놓을 거예요.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특별히 대표님께서 여기 스튜디오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산뜻한 분위기, 또 와보니까 저는 너무 놀란 게 너무 깔끔하고 쾌적하고 잘 돼 있어가지고 야, 이런 곳에서 촬영하면은 참 기분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IT의 신 이영수 채널을 보면은 항상 대표님께서 웃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또 웃으시고. 웃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복이 들어옵니다. 그쵸, 네. 맞아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항상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주식 내렸다고 인상 쓰고 다녀봐야 괜히 불온한 기운만 들어오고 웃어야지 좋은 기운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 또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또 올라가야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이런 감정이 베이스가 돼야 되지 않나.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항상 낙관론자하고 비관론자가 토론하면요 항상 비관론자가 이겨요. 그쵸, 그쵸.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낙관론자는 아무래도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약간 베이스가 약하죠. 아니면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돈을 버는 사람은 낙관론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은 얻지만 낙관론자는 이제 돈을 번다. 맞습니다. 네. 결국 수익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대표님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한 게 최근에 이 IT, 반도체 이 부분에 있어서 AI에 대한 우려감, 뭐 버블론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현상을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 특별히 찾아왔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AI 버블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 설명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미국 AI 사이클하고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달라요.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가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아마 전고점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업사이드 에너지는 좀 남아있어요. 이번 사이클이 국내 메모리 사이클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HBM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수급이 쏠려있던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정이나 커머디티 쪽은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 봤던, 그리고 소재나 부품 쪽 사이클은 별로 재미를 못 봤던 특이한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특이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삼성전자 밸류 체인이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HBM도 최근에 급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시계열을 한두 달로 보면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달까지는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AI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이클이 좀 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기존의 AI라는 그 섹터 안에서 주도주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이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친구들이 이번 시세를 주도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주도 흐름이 바뀔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그게 약간 거품이 끼는 부분에서 약간 맥주 거품처럼 예쁘게 싹 걷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에서 이제 디바이스 사이클로 이어지는 그 윤곽이 하반기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는 투자의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미국 사이클과 이제 한국 사이클이 좀 다를 것이다. 네. 미국 쪽은 충분히 아직도 업사이클이 좀 남아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지만 네. 반대로 한국은 워낙 또 이게 좀 반도체 네. 부분에 굉장히 좀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크잖아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요.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은 엔비디아 사이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게 HBM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HBM 밸류 체인은 거의 동행해서 갔어요. 온 디바이스 AI가 만약에 이제 주도 섹터가 된다 그러면, 주도주가 된다 그러면 메모리가 애매해요. 물론 수요가 느는데요. 기존 커머디티 수요가 늘어요. 그러니까 디램하고 랜드 플래시 수요가 느는데 이게 HBM처럼 스페셜티가 아닌 거죠. 엔비디아 GPU 시대에서는 정말 주연 같은 조연이었고요. 온 디바이스 AI에서는 그냥 조연인 거예요. 그것도 약간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 테크와 미국 테크가 디커플링이 되게 된 올 하반기부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온 디바이스 AI 흐름을 보니까 그게 약간 HBM 때하고 다르게 디커플링 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 쪽에서의 사이클을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이번에 사이클이 워낙 HBM이 중심이었잖아요. 네. 서버 클라우드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만 반대로는 삼성 밸류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재 부품 쪽 이러한 기존의 좀 커머덕틱한 이쪽은 사실상 그렇게 수혜가 크진 않았고 오히려 많이 소외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사이클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바뀐다면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주식들이 한국 기준으로도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데 네.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필요한데요. 삼성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만약에 흐름이 온다 그러면 삼성이 적어도 TSMC한테 뭔가 약간 도전해 볼 만한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삼성 파운드리든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든 거기서 뭔가 이제 그 계기가 나와야 되고요. 네. 약간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인텔이 조단위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단위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 이 파운드리의 군비 경쟁에 이게 따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선순환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삼성은 충분히 이제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이제 ASIC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들. 기존 엔비디아의 GPU의 약간 대양 아니면 보완하는 성격의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수혜를 본다 그러면 국내 밸류 체인들도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삼성이 잘했죠. 근데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또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전체 사이클이 한번 피크를 찍고 하강하는 국면에서 뭐 뒤늦게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의 실적이 막 좋아지고 한다 한들 이게 전체 반도체 사이클이 죽은 상황에서 얘네들이 부각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거든요. 과거에는 좀 어땠었나요?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왜냐면 사이클 자체가 그냥 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함께 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 사이클은 철저하게 수요로 보면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이었고요. 그렇죠. 그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 안에서 기존의 컨벤셔널 서버 쪽은 거의 재미가 없었고 온리 AI 서버 쪽만 재미있는 특이한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국내 밸류 체인들도 보면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HBM 핵심주들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외에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사실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이제 일부 후공정 업체들도 좀 이제 나쁘진 않았는데 또 정말 철저하게 소외됐던 기업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하고 이번 사이클 좀 비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AI라는 변수가 제일 컸고 그게 AI 반도체라는 게 결국 메모리의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로 변화를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보면 미국만 좋고 미국 외에는 경제가 안 좋고 미국 내에서도 보면 AI나 이런 쪽에 특정 테크 쪽은 좋고 또 안 좋고 우리도 보면 국내 수출주만 국내 내수주는 엉망인데 수출주만 좋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화인데 그게 시장에서도 철저하게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매크로 데이터들도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특정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특정 데이터는 또 굉장히 안 좋고 헷갈리잖아요. 네. 경기침체다 그랬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좋은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또 안 좋은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가 띄어지니까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만 보더라도 특정 기업만 돈을 벌고 특정 기업들은 계속 돈을 쓰고만 있으니까 이게 과연 계속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AI 버블론에 대한 그 대표님만의 개인적인 생각의 결론은 아직은 터질 만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정말 이번 AI는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혁명,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그리고 이제 모바일 혁명, 이제 혁명이었고요. AI도 혁명입니다. 그래서 10년 사이클인데 투자의 시결로 보면 5년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AI 어떤 투자 사이클이 시작된 지 아직 2년이 안 됐거든요. 1년 6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년 이상의 투자 기회는 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이게 왜 돈을 못 벌고 계속 돈을 쓰기만 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선두 기업들한테 철저하게 유리한 게임.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컴퓨팅 파워가 막대하게 필요하고 빅데이터가 막대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밀어넣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선두 기업들이 제일 유리한 게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두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예전 혁명들은 같이 그냥 1등, 2등, 3등이 해피하게 같이 나눠 먹는 혁명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1등만 해피한 거고요. 그게 보면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TSMC 같은 회사들도 보면 파운드리 전반 좋은 게 아니거든요. TSMC만 좋은 거예요. 삼성 파운드리하고 인텔이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지 딱 보면 느껴지죠. 그게 어떤 이런 밸류체인 전반, AI 밸류체인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AI를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대장 기업이라고 떠올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찌 보면 투자상으로의 업사이클은 좀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상승 에너지 강도는 약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엔비디아가 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뭐 인터넷 혁명의 시스코하고 엔비디아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맞아요. 네, 시스코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제 인프라 기업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어떤 스위치나 라우터 같은 것들을 납품하면서 그 사이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갔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도 칩 다 팔고 나면 이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는 이미 그런 단순 인프라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생태계를 같이 꾸리고 있다는 거죠. 시스코가 생태계를 꾸렸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장비만 팔고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GPU만 팔다가 CPU를 같이 끼워서 팔다가 서버 렉을 팔다가, 그리고 서버 렉에 액체 냉각 솔루션까지 팔고 데이터 센터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다라는 어떤 엔지니어 개발자 생태계를 지고 있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테스팅 할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까지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그루시라는 또 서비스도 공개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NIM이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종횡으로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 시스코하고 비교할 수 없죠. 네. AI라는 거는 선두 기업들한테 유리하고, 처음에는 컴퓨팅 파워 게임인데 나중에 가면 데이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B2B 쪽에 철저한 엔지니어 기반의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해요. 락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번 이제 최근 기준이었죠. 증시가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엔캐리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단기 급락을 보여줬는데도 반등 장세 때 엔비디아는 또 빠르게 반등하는, 그렇죠. 힘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황을 대선 전까지는 대선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금리나 재정 같은 것들을 좀 응축해 놓고 그거를 이제 선거 직전에 많이 풀어 놓으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선이 되고 나면 이게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되고 나서는 약간 한번 쇼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총 맞고 나서 거의 게임 오버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약간 실수를 했죠. 네, 이거 내가 다 이겼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샴페인을 빨리 좀 터트린 측면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더 혼란해졌고 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 그 뷰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는 바이든이 자기가 포기할지도 몰랐었고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그럼 지금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미국 대선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좀 더 이제 단기 랠리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제 사이클 기준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좀 별개로 좀 보고 계시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기존에는 또 서버 클라우드 기반의 투자 사이클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좀 온디바이스 AI 좀 사이클로 좀 넘어올 것 같다. 이랬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의 좀 주도주의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이 여기에서 같이 잘 되려면은 일단 삼성은 잘해야 된다. 맞습니다. 거기서 뭐 사실 또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온디바이스 AI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뭐 지금처럼 그냥 AI 스마트폰이 되든 AI PC가 됐든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됐든 AI 로봇이 됐든 어떤 거가 킬러 어플이 될지 몰라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HBM처럼 우리가 뭔가 아직까지는 이 새로운 산업에서 우리가 핵심이 될 만한 게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라는 게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피크아웃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다시 윤곽이 나타날 때 또 뭔가 이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미국의 프록시 같은 주식들도 국내에서 찾을 거니까 이제 그때는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은 국내 주식 시장도 너무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단기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 이후에서는 저도 이게 뭔가 더 추세적으로 다시 뭐 갈지 아니면 다시 약간 약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사이클의 추가 상승이 보여주려면은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 내에서의 좀 독보적인 수의 기업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나올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그런 쪽에서 글로벌 빅테크하고 뭔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핵심 기업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서 또 사이클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 영역이죠. 반대로 기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이끌었던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은 좀 보수적으로 앞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이제 HBM 쪽은 아마 정고점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HBM이 실제로 이 업계 필드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막상 나오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주가에는 업사이드인데, 지금은 이제는 너무 이제 약간 기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 기대치보다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딱 그 기대치만큼 나오면 그러면 이제 주가 업사이드는 딱 이제 거기서 이제 캡이 있는 거거든요. 이미 그만큼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기대감이 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올해 놓고 보면 HBM의 캐파 증설이 규모가 2~3배였고 그 수요도 실제로 2~3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은 내년 하반기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프라이싱이 돼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에 보면 HBM이라든지 뭐 이런 GPU라든 것들이 올해처럼 2~3배 성장할 수 있냐? 이거 대해서 약간 이제 증가율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애매한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낮죠. 그럼 현 시점에서 만약에 뭐 신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온디바이스 AI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미국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도 있겠네요. 당분간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관점에서 미국 빅테크가 저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채권 시장 요즘에 요동치는 거 봤잖아요. 아, 장난 아니죠. 미국 국채도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고 엔화도 안전자산이 아니고,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제 금도 많이 올랐으니까 안전자산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미국 빅테크가 안정적이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제 뭐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지금은 이번 반등장에서는 또 다시 현금 확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달러 현금 가지고 이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미국 빅테크에다가 파킹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킹이라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엔비디아와 과거 IT 버블 때 주인공이었던 시스코랑 살짝 비교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때 있어서 당장 이번 달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이제 기존 뷰를 또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 뷰로는 이번 엔비디아 8월 실적이 빅테크한테는 약간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지난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고, 전전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262%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인데, 작년 4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409%. 근데 이제 1분기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저는 409%는 어떻게 이겨? 했는데 420%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화나했거든요. 아, 그래. 이제는 2분기에는 이거는 이제 성장률의 관점에서 와, 이거는 이제 피크아웃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정을 미리 맞았어요. 블랙 먼데이가 왔다 갔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적어도 막 엄청나게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장이 흥분하진 않더라도 뭔가 여기가 아직까지는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 나쁜, 특히나 빅테크, 테크 투자에 나쁜 이벤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 제가 그 이야기 했을 때 대비해서 블랙 먼데이가 지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조정을 받았어요. 이 엔비디아 실적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겠죠.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이 실적은 그대로인데 그 시장의 상황이 그때 너무 과열되어 있던 상태인데, 지금은 예쁘게 맥주 거품이 걷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달라진 게 없어요. 시장의 관점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그냥 전반적으로 싹 한번 놀랬었던 그렇죠. 케이스였다 기대감이 보니까. 너무 높아져 있던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률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프라이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 엔비디아 엄청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께서는 좀 언제쯤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까, 이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를 가지고 트레이딩해서 그렇게 뭐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시대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가는 것도 좋아요. 모바일 혁명에서 사실 초창기 보면 애플이 엄청나게 반등, 주가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플을 버리고 다른 주식을 특별히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오히려 애플을 특정 비중을 쥐고 계속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비중이 본인 포트에서 과하다 그러면 이번 반등에서 뭔가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엔비디아 주식을 다 팔고 뭐 다른 거 뭘 사겠어요? 지금은 그냥 엔비디아는 자기 포트에서 일부 비중을, 저는 적어도 2, 3년은 끌고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높은 승률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팔아서 미국 국채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벌겠어요? 뭔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장기적인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또 AI를 혁명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투자 시계열도 뭐 5년 정도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지금 현재 주인공을 엔비디아 말고 누구를 볼 수 있을까라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내재적으로 다른 정말 대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게 무난할 것 같다. 그렇죠. 이번처럼 막 정말 그 시장 폭락할 때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 현금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좀 더 편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반등 줘서 올라올 때는 다시 또 이제 비중 줄여서 또 현금 비중을 만들어놔야죠. 그러니까 하반기는 정말 진짜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에 내가
상반기처럼 수익 많이 내려고 하면 내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본인의 전략에서. 정말 진짜 계속 나와서 말씀드린 게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정말 탐욕적으로 수익을 내라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왜냐하면 편안하다. 하반기부터는 항상 조심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쵸. 네. 하반기는 진짜 변동성이 커요. 지금 그리고 이게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이 변동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 변동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적인 변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질서를 세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가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하반기는 여전히 변동성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사실 시장이 한번 급락하기 이전 사태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국내 기준으로 반도체가 더 올라갈 것 같진 않아.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더 막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 그러면 새로 뭘 사야 돼?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좀 마땅히 안 보여.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돈이 막 뭔가 갈팡질팡 갈 곳을 못 찾고 헤매이던 순간에 시장이 한번 놀래가지고 우르르 그냥 종목들이 쏟아지니까 시장이 올라올 때 야, 확실한 건 반도체 말고 뭐가 있어? 하니까 반도체 야 싸니까 사. 해서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빠르게 줬는데 그럼 또 이제부터가 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또 뭐 사? 했을 때 글쎄 아직은 특별한 좀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좀 대안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냥 가장 이 사이클에서 무난한 빅테크 미국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새로운 대장주는 또 새로운 주도주는 시장에는 분명히 또 언젠가는 찾아올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계속 눈여겨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거기도 빅테크에서 나올 거예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아는 빅테크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밸류 체인은 좀 더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딱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수익은 쌓아가는 거고 하락은 붕괴한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성장이라는 게 AI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성장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네. 지금은 AI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AI밖에 없는데 그동안의 문제가 AI 집중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미국 지수 내에서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아졌었고 AI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었고 국내에서도 보면 국내 시장 전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30%를 얼마 전까지 넘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전에 슈퍼 사이클 때가 30% 초반에서 붕괴됐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붕괴됐는데, 그럼 그때는 붕괴되고 나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다른 섹터 쪽에서 뭔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성장해온 섹터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화장품이나 일부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완전히 그냥 AI를 대체할 만큼 강한 뭔가 드라이브를 걸리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붕괴됐기 때문에 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부담스러울 때 또 붕괴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내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붕괴될 것 같으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붕괴가 되면 내가 현금을 태워서 다시 또 쌓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시장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하기 전에 미리 그 징조를 좀 감지를 하고 살짝 빠져나오는 기술도 참 필요한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1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쵸. 사실 그거를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는 내가 좀 탐욕을 조금 내려놓고 너무 공포스러울 때 내가 좀 용기 내고 네, 그게 지금 시장에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문득 든 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게 이게 뭔가 시장이 한번 놀랄 때마다 유난히 AI 가지고 좀 많이 시장은 건드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너 터질 거야. 너 이미 터졌어. 라는 식으로 AI에 대한 그 확신을 사람들에게 좀 약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투매를 하게끔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자꾸자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에 정말 좋은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한번 놀래서 파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AI가 왜 혁명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책을 썼고요. 이게 만약에 혁명이라는 게 피크아웃 할 때는요,
주변에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일 때도 주변에서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감인데 이럴 때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 이제는 모바일 혁명이지. 우리가 5장 6부인데 5장 7부야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안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끝난 겁니다.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제 산업적으로는 거기서 더 갈 수 있는데 주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 산 거예요. 살 사람들은. 저희는 항상 이제 시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지만 시장에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케이스에 사실 웬만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갔든 뭐 카페를 가든 아니면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든 뭐 대중교통을 타든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밖을 잘 돌아다니진 않지만 한 번씩 돌아다니는 상황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막 들려요. 너 이 종목 샀어? 너 평단 얼마야? 이런 사람들을 뭔가 많이 마주치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꼭 그 종목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다 쓰는 게 보였는데 AI 누가 쓰냐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AI의 생산성 혁명은 B2B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 B2C에서는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당장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진짜 얼마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엄청 연봉 비쌌는데 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수만 명 빅테크에서 엔지니어들 잘라서 AI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은 기깔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B2B 쪽에서 아주의 스페셜한 엔지니어들만 쓰다가 거기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한 엔지니어들까지 내려오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테크 관련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쓰게 되다가 일반적인 소비자군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이클이 남아있는 겁니다. AI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 AI 가지고 돈을 벌 때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혁명적인 산업에 또 통용되는 그 그래프가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얼리 어댑터가 좀 이끄는 초기 상승 곡선, 그 이후에 이제 뭐 캐치맨 영역에 들어갔다가 재차 이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이 하이프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 AI도 그걸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말씀하셨던 뭐 초기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는 결국 또 대중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있어서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그냥 우리가 쓰던 핸드폰에서 막 AI 많이 쓰면서 점차 대중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러한 기술력이 과연 대중한테 먹힐 것이느냐 라고 봤을 때 그 과도기 부분에 한번 꺾였다가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는요,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존의 사람들의 관념과 규제와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온디바이스 AI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다? 저는 동의하실 수는 없어요. 온디바이스 AI에서 킬러 어플리케이션 딱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군사 무기. 유도 미사일에다가 AI 심어보세요. 이쪽 산업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AI라는 게 핵과 같이 다룬단 말이에요. 사람들, 인류는. 그러니까 진짜 핵보다 더 위험해요, AI가. 왜냐면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만약에 단추를 누르면 이거를 AI 가지고 해킹해서 다시 러시아 본토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국방 전문가들이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당장 군사에만 적용돼도 이게 엄청나게 산업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자동차라는 그 규제가 100년 동안 만들어진 규제들이 너무 허들이 높아요. 일론 머스크가 왜 실리콘밸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했겠어요? 트럼프가 그 규제를 풀어줄 것 같으니까. 글로벌 빅테크들이 갑자기 트럼프 쪽으로 많이 줄을 서는 모습들 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 규제 완화를 해줄 거라는 거죠. AI 쪽에. 그런 기대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진짜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해리스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하고 기조 자체가 달라지진 않지만 바이든이 그렇게 AI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근데 최소한의 안전성은 요구를 한 건데 빅테크들은 사실 그것조차도 귀찮은 거죠. 우리가 해보고 문제 생기면 그냥 책임질게 이런 건데 나중에 정부 입장에서는 니들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로봇과 AI가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되면 이건 진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확실히 AI에 있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규제와 또 관념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면 분명 더 허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렇게 됐을 때에 좀 AI 산업의 좀 성장 동력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보고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 사실 그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어떻게 불확실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저쪽으로 베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은.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앞두고 이러한 기대감이 트럼프 쪽으로 붙는다라고 봤을 때에 좀 빅테크들의 좀 상승세 이런 것까지도 좀 기대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개개인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거야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애플, 삼성에게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에 또 신제품들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애플의 그 아이폰 신제품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뭐 온디바이스 AI 시장 하반기에 좀 기대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일단 힌트는 줄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뭔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서비스가 나오긴 힘들다.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전반에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내년에 이제 뭔가 본격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결정이 돼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결정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 온디바이스 AI 그러면 너무 AI 스마트폰, AI PC 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킬러 어플은 진짜 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AI 드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AI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윤곽이 내년이 되면 나올 거고, 그래서 올 하반기를 잘 준비를 해야지 이제 내년에 그런 쪽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AI 내에서 우리가 또 잘 거기서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뭔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정 현금 비중을 좀 챙겨놓고 최대한 좀 안전자산 위주로 좀 마련해두고 내년에 또다시 화끈하게 좀 벌기 위한 그 준비, 공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은 하반기에 욕심내고 탐욕을 부리다가는 본인의 진짜 계좌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까지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최근에 아마 좀 손실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 고점이 내 본전이라 생각 버리시고 네, 지금은 오히려 수익을 잘 지키시면 또 내년에는 또 꽤 괜찮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근데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인 애플 있잖아요. 근데 이 애플이 최근에 워렌 버핏이 대량 매도했다라는 이슈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나? 라고 하는 좀 우려감이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좀 애플을 워렌 버핏이 따로 매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워렌 버핏의 머리에 들어가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제 그분 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 투자하는 성향들 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소비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시즈 캔디 이런 것들. 자, 그런 쪽은 사실 신규 설비 투자 필요 없고, 네, 감가상각 다 끝났고, 연구개발비 많이 필요 없고 이런 거잖아요. 애플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워런 버핏은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게임이 끝났고 애플이 더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막대하게 투자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모바일 혁명에서 AI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애플이 갑자기 또 막대한 캐펙스를 그렇죠.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왜냐면 AI 쪽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연구개발비를 많이 써야 되니까 워런 버핏이 생각한 자기네 투자 그 기준에서는 안 맞는 거죠. 애플이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를 드롭했잖아요. 드롭하고 지금 뭐 긴급 자금 편성해서 AI 쪽으로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얘들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더 써야 될지 감이 안 온다. 라고 해서 일단 이제 절반을 팔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추가로 더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은.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워런 버핏의 어떤 매도하면서 나눈 어떤 그런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시장에서 그걸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고 또 새로 매수한 기업들을 또 보니까 뭐 화장품 기업 뭐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석유 회사도. 네, 확실히 그런 쪽을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을 좋아하는구나. 워렌 버핏도 원래는 젊을 때는 그 불타는 심장으로 사시다가 네. 점점 나이 먹으면서 네 이제 또 가진 게 많을수록 그렇죠. 그렇죠. 또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약간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가 없으니까 공수 밸런스를 우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분은 좀 수비적인 포지션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애플이 지금 단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제 모바일 혁명의 워낙 주인공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들을 다 생태계들을 구축한 마당에 뭐 사실상 뭐 잃을 게 없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또 시대가 바뀌고 이제 도전자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뒤로 이제 물러서면 이제 끝장나는 시대가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 돈을 최대한 더 쓰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되는 포지셔닝에 있는 상황이라 뭐 워렌 버핏은 안 좋게 볼 수는 있어도 이런 뭐 혁명이나 혁신의 또 성장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내가 애플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또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또 주인공인 엔비디아 얘기를 또 살짝 해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도 마냥 계속 주인공일 수 있을까? 또 싶은 게 다른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좀 탈 엔비디아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체적으로 또 그룹을 모으고 또 다른 고객사한테도 맡겨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지금의 그 지위가 좀 흔들릴 수도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드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완전히 그냥 엔비디아한테 집중된 상황은 비정상적인 거고요. 그걸 이제 젠슨 황도 알아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나눠 가질 수밖에 없을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애플로 가든 테슬라로 가든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든 뭐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메이저 중에 하나로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AI 혁명에서. 사실 지금은 뭐 엔비디아 말고 딱히 뭐 거론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뭐 언론지상에서 탈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엔비디아 칩이 없어서 개발하는 회사들조차도 탈 엔비디아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냥 이걸 대체제라기보다는 보완제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대부분 나오는 칩들이 그 인퍼런스 쪽이에요. 지금 데이터 트레이닝 쪽으로 엔비디아 칩 대체하겠다라는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인퍼런스 추론 쪽이고, 추론은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잖아요. 샘 올트먼도 그러잖아요. 너무 눈물나게 비싸다. 눈물나게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비용은 차치하고 일단 공급만 원활해도 그냥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A식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 칩을 판매하고 있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당장엔 또 그만큼 돈을 막대하게 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TSMC가 지금 돈 벌어들이는 거 보면 과연 그 실적 보고 과감하게 단가 올리는 거 보면 사이클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AI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엔비디아의 실적만큼은 이거를 뭐 깎아내리기가 과연 쉬울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실적이 워낙 탄탄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빅테크들의 캐펙스, 자본 지출이 꺾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싸서 더 못 사겠어, 투자 더 못 하겠어. 그러면 이제 뭐 뭔가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설레발이죠. 네. 그동안에는 투자자들하고 빅테크의 어떤 시각이 같았는데, 초창기는. 이제는 투자자들은 뭔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가 좀 내놔봐.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아직 밥도 안 됐는데 쌀 안 익었는데 밥을 내놔라 그러냐. 그런 거죠, 빅테크. 그게 이제 지금의 뭔가 시각의 괴리인 건데, 이게 또 새로운 또 온디바이스 AI가 나온다 그러면 또 투자자들은 흥분해서 또 막 앞서갈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AI 사이클이 그래도 언젠가는 좀 힘이 꺾이고 떨어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우리가 뭐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뭐 지표를 본다든지 어떤 신호를 본다든지 그런 지금의 AI 사이클의 그런 강한 상승세의 흐름이 좀 꺾일 만한 타이밍, 그때 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까를 바라봤을 때 대표님께서 보시는 특별한 뭐 지표가 있으실까요? 주도하는 게 디바이스면 심플하죠. 뭐 스마트폰이 초창기 시장이 뭐 몇 억대였다가 이게 정점을 찍은 게 15억대를 찍고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13억대, 뭐 12억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정점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15억대를 찍은 게 아마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고 한 5년 차? 6년 차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0년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산업이 완성되는 거지 사실 투자의 정점은 피크아웃을 하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 10년 사이클 그러면 한 5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뭐 5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피크아웃을 걱정하면서 뭔가 지표를 보기보다는 이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에서 또 어떤 쪽으로 확장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AI 혁명의 피크아웃을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2027년, 8년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닌 확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쪽 일단은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AI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인프라로 스며들지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겠죠. 분명히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고 그게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놓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참 그런 능력이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순양전자 같은 거 관심도 안 둬도 될 텐데. 구글하고 애플에 몰빵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AI 그 혁명에 있어서의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관점을 CP&D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인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인프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콘텐츠 쪽에 AI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컨버전스가 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게 뭐 플랫폼에 어떤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지켜봐야겠죠. 당장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운전대 안 잡는 자동차가 도로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많이 바꿔 놓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 일자리를 잃으실 거고, 네.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그냥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굉장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게 사실 부동산 시장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AI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직주 근접에 대한 그런 메리트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교육에 대한 인프라, 의료에 대한 인프라. 이미 세상을 많이 바꿔놓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은 게 AI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속화시키죠. 변화를.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 한번 효율성, 편의성에 중독이 되면 못 돌아가요. 네. 처음엔 저항을 하죠. 엄청나게 저항을 하는데 나중에는 못 돌아갑니다. 스마트폰이 결국 PNP를 없앴고 MP3 플레이어를 없앴고 전자 계산기를 없앴고 했지만 결국 굴러가잖아요. 그리고 AI가 또 수많은 것들을 없애내고 또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항상 저는 이제 그래서 관심 깊게 보려고 그러고 좀 남들하고 다르게 보려고 물구나무도 서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또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또 AI 관련해서 또 고민이 됐던 내용들 다 여쭤봤는데 확실히 저도 AI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공감이 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다시금 또 생각을 하게 됐던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AI라는 큰 혁명의 시대에 좀 살고 있는 만큼 그래도 내가 뭐 직접적인 투자는 안 하겠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뭐 써보거나 공부는 꼭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뭐 녹록지 않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본인이 생각하는 네, 투자와 가치를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또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에 또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 네,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영수 대표님과 우리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